전쟁은 보통 폭격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준비된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번 겨울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과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서로 전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흐름은 기존 국제 질서가 조용히 재편되고 있다는 하나의 큰 방향 안에서 함께 읽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전황 변화가 아니라 전쟁을 대하는 방식과 안보의 문법이 점진적으로 바뀌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는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핵, 그리고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얽히며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미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국면을 지나 장기 소모전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전선은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서로의 체력과 인내를 갉아먹는 국면입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선택한 전략은 영토 확장이나 대규모 지상전이 아니라 민간 사회의 일상을 직접 압박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겨울은 러시아에게 언제나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추위는 전선의 병사보다 후방의 민간 사회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전력이 끊기고 난방이 멈추면 도시는 군사시설이 아니라 생존의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12월 23일 새벽 러시아는 드론 600기 이상과 미사일 수십 발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단일 목표가 아니라 발전소, 변전소,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여러 공개 보도에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순환 정전이 시행됐고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이는 전력망의 일부를 파괴하는 수준을 넘어 에너지 공급 체계 전반에 압박을 가하는 공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비용 구조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드론 상당수는 이란산 샤헤드 계열로 알려져 있으며 대당 가격은 대체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이를 요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패트리어트나 NASAMS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값싼 공격 수단으로 상대의 고가 방공 자산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방공망 소모전이 형성됩니다. 방공 체계가 필요해지는 순간 정밀 순항 미사일이 투입돼 복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발전 설비의 핵심 부품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공격이 반복되면 전력 복구 속도가 파괴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집니다. 도시는 매번 전기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안정한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이 전략은 군사적 효과뿐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효과도 함께 노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피로감, 서방 국가 국민들의 전쟁 피로, 그리고 지원 지속성에 대한 회의가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공습이 미국 중재 평화협상 직후에 발생했다는 점은 여러 외신에서 주목한 대목입니다. 이런 타이밍은 협상과 별개로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공습 경로가 서부로 확대되면서 나토 국경 인근의 긴장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미사일이 인적 공역을 스칠 때마다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방공 태세를 강화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하지 않은 확전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중국입니다. 러시아가 폭격과 굉음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중국은 훨씬 조용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몽골 인근 세계 4일로 기지에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탄 도미사일 DF-31 계열을 100기 이상 실제로 채워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고체 연료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고 발사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이는 선제 타격에 대한 생존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이 본격적인 2차 타격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냉전 이후 전략 핵 질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양강 구조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핵전력을 유지하며 최소 억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 두수는 2024년 기준 초반 600기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30년 전후로 1000기 이상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핵 강대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다탄 두 기술까지 병행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선제 핵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군사 인프라는 보다 다양한 핵 운용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변화는 대만 해협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와 우주감시망, 동맹 간 정보 공유 논의가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경제로 연결됩니다. 전력망이 무기가 되는 시대,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지정학적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공급 불안은 곧바로 가격 변동과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위산업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초고가 무기보다 대량 생산 능력과 안정적인 공급이 전장의 지속성을 좌우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이 주목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위성, 양자 기술은 이제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효율보다 신뢰, 가격보다 통제가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전쟁, 핵, 에너지, 기술, 경제는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의 구조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의 겨울 공습과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공포로만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서 위험이 커지고 있는지, 어디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차분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예측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그 패턴이 다시 한번 뚜렷하게 드러난 시기입니다. 오늘의 구조적 이해가 앞으로의 선택을 고민하는데 작은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